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멋지고 예쁘게 반짝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와, 대통령 할아버지랑 김정숙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대통령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만나니까 반갑죠? 네.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이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어요. 아주 특별한 추억이죠? 네. 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다치지 자, 않게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게. 제한 시간은 5분인데 다음부터는 저희 학생부 있고 선생님한테 다 먹. 평창에 잘 기억난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꿈이 있죠? 그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랄게요. 자, 건강하게 자라요. 둘, 셋, 내려주세요. 예,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비공개 행사로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있지 않고 이렇게 사진 모습만 볼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어린이들 세상이라서 부모님들 약간 시달린 하루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 휴일이라 청문회를 하루 쉬지만 내일부터는 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부정 여론이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계시킬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선인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계속 낙마를 요구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도 강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을 만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그동안 주요 내용 한번 돌아보시죠. 본인 전공과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공과 무관한 서양 그립이 주로 판매됐는데 이거 거의 뭐 취미생활로 한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이 서양화 쪽에 프로 작가입니까 아마추어 작가입니까? 프로 작가입니까? 거의 프로입니다. 후보자께서 김현장에 고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설설 기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강병원 의원님의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적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당당하시냐고요. 그러한 사항을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정보가 언론에 안 나옵니다. 건강 유지권은 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역협회 회장을 하신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일단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이러이러한 후보들은 곤란하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연계시키는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걸 전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최근 3, 4주 사이에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사실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저절로 말하자면 그 낙마를 시킬 수 있는 여지지만 여전히 다른 후보들 경우에는 훨씬 더 말합니까 김인철 후보도 스스로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정호영 후보와 같이 물러남직한 후보들이 여전히 견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경종이다.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나마도 오히려
그렇게 몇몇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를 그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량한 제안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강경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더 지금 그 퇴임 이후의 삶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께서 청문회 이렇게 쭉 보시기에 이걸 연계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제기된 것 그리고 청문회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뭐 기본적으로 뭐 완전히 명확하게 뭐 이분이 불법적이다. 그래서 뭐 낙마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냥 첫날 오후 6시경 텔레비를 봤을 때 예. 성일종 의원께서 질의할 때 거의 좀 가끔씩 이렇게 조는 듯한 좀 고령자로서의 모습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그 강병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2번 김현장을 왔다 갔다 한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런 전화도 한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일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월급이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에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월급을 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알다시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실제적으로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변호사만 이런 알선 수재 일을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펌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왜 그 많은 돈을 받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역으로 보면 그런 활동을 했다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알선 수재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과 새로운 시대에 과연 적합한 후보자인가.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당론으로 낙마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의원 개별적인 선택으로 한다 그러면 낙마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지금 김영주 의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 법률 회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이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에는 해당이 안 해당하지 되겠죠? 않습니다. 예. 예. 그럼 사건 해결과 관련해서 의뢰인하고 그러니까 개인이나 뭐 단체 등 이런 고객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법이 적용될 예. 수 있는데 그 해당 김현장이라는 법률 회사에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코치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이미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문회 때도 김현장을 다녀온 시기였어요, 한 번. 물론 이제 2번씩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2007년도도 한번 다녀온 상황에서 청문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인준에서 그 표로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인준에서 부결시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컨대 김현장에 근무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시즌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인사청문회만 맞춰지고 청문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만 결정된 뒤에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다시 또 임명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거기서 이제 통과되는 것이라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되게 활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여기 한동훈 그 법무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도 연동시켰다기보다는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한다는 이것은 상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민주당은 그런 전략은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 그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료형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형 총리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5일 남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새 정부 출범할 때 총리로 취임이 가능할까요?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일단 본회의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예. 소집이 돼서 임명 동의안이 제출이 돼서
그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김부겸 총리하고 그때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의장님이 직권상정 안 하실 거고. 그런데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상정은 있을 거고 표결에서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 말씀은 새 정부 출범 때 총리가 함께 이렇게 출범할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죠? 왜 불가능하냐면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시 임명동의안이 또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제출이 돼서 바로 국회가 또 열려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되는데 언제 국회 열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수당이 민주당과 국회의장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청문회가 이제 끝나고 또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가 만약에 없으면 총리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총리의 제청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컨대 헌법상에는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부조직부에 보면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자 순서를 딱 정해놨는데 기재부 장관을 겸하는 부총리가 1순위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임명이 돼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 대행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일단 국무위원 내지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현 총리께서 도움을 주시겠죠.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에도 유일호 부총리가 그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총리 권한 대행을 만약에 부총리가 맡게 된다면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제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만 부총리를 제청하는 그 절차만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해준다면 나머지는 부총리가 업무 대행 형식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청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그런 것들을 행사하라고 총리를 국회 임명 동의를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 임명 동의를 얻지 않은 장관이 부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한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정부 출범 초기라 더 그렇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서 청문 보고서, 청문 절차만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헌법상에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청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이것을 다시 또 대통령이 당선된 취임한 이후에 임명동의안이 또 별도로 또 제출됩니다. 거기서 임명동의안 인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절차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기존에 또 선례들이 몇 개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고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국민들 실망이 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인 측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연계하거나 또 계속 낙마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내용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후보 전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그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의혹 불법 백화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죠? 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장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다 맞추고 왔어, 맞추고.
김종욱 교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무리한 낙마를 계속 요구하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당선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엄포라고 보고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지? 전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명 철회하는 상황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3건을 해명을 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간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본인이 해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대 이 후보자 중에서 63건의 해명을 한 후보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다 해명했다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뭐였냐면 불법, 위법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막 들끓어서 소위 국민적 분노가 이르니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도덕성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뭘 자성을 한다는 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40년 지기 친구가 몇 번 만난 친구로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런 후보자가 소위 국무위원으로서 각 부처 자기의 부처를 갖다가 통화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 이걸 끝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버티고 있을까? 제가 볼 땐 정호영 후보자의 능력 때문에 버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볼 때는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 중요한 건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미 이제 청문회가 다 진행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임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봐야지 여기다 대고 뭐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압박할 경우 언제 여론을 무시했습니까? 국민 여론이 정호영 후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했다고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 임명을 강행하겠다? 제가 볼 때는 좀 임명을 강행했으면 좋겠어요.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뀔까? 전 그래서 한번 좀 윤석열 당선인 측, 즉 윤핵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셔라. 좀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경철 의원 역으로 만약에 무리하게 계속 요구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버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냉정하게 정리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지키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게 정호영 후보자가 사실 저는 법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소명이 되었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국민들께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2명이나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던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정호영 후보는 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빠져나가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당장 한덕수 총리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이 안 돼버리면 다른 장관들 물론 부총리를 먼저 임명해서 제청하는 수준을 밟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간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리가. 이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개문 발차를 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현실적인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도 자꾸 세트 메뉴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하고 다른 뭐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가 왜 자꾸 세트 메뉴를 만듭니까? 개별적으로 각 장관의 정무직 인사를 개별적으로 자질을 보고 도덕성을 보는 것이지 자꾸 뭐 햄버거집에서 콜라하고 햄버거 같이 섞어주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민주당도 이성을 찾기를 바라고요. 국민의힘도 냉정한 판단을 하길 기대합니다. 네, 세트 메뉴. 그런데 뭐 민주당이 지금 가장 찍어내고 싶은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한번 짚어봅니다. 청문회 날짜까지 연기하면서 계속 한 방을 찾는 것 같았는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2달 만에 논문 5개, 전자책 4권을 썼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즉각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딸이 쓴 것은 논문이 아니고 간단한 어떤 뭐 아티클이라고 하죠. 이런 건데 그것을 논문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시장상을 받은 것도 좀 논란이 됐는데요. 시장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건 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맞다. 받은 것 맞다. 우리가 시스템 실수로 올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노트북을 이렇게 한 50대인가 기부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한동훈 후보자의 부인이 잘 아는 그런 기업에서 제공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무슨 또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돼야 될 부분들이죠.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기득권층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할 말 다 하고 거기다 공격성까지 보이고 언론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내보이고 그런데 저 같으면은 뒤가 구려가지고 조금 숙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꼿꼿한 거 그것도 참 제주라면 제주다.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 기초, 미적 분학, 뭐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정욱 교수 일단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 쓰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뭐 일단 본인 그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3, 4페이지 정도의 짧은 아티클, 에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저부터 미국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준비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준비 과정에서 이것이 본인 역량으로 다 된 거냐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을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고등학생이 다 할 수 있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에세이도 쓰고 그다음에 영어 전자책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자체를 혼자 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지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고민되는 건 이제 오늘 한 신문사에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딸이 미국에 있는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주고 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확인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딸이 2018년도에 정부가 인정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 설립자로 소개를 하면서 그 인터뷰 기사 내부에 복지관 관계자의 인터뷰도 함께 담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신문사가 이 복지관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매체랑 인터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체, 이 미국에 있는 매체 같은 경우는 뭐 기사당 40에서 105달러 정도를 받으면 본인의 기사를 실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적어도 여기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예를 들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소위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 부모 찬스, 아빠 찬스 또는 엄마 찬스라고 얘기하는 소위 권력, 돈,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좀 더 좋은 입시 또는 취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른 국민들, 다른 부모들에게 엄청난 상실감, 허탈감을 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우려는 좀 당연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증과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위원장, 논문인지 또 뭐 간단한 보고서인지는 혹시 이제 공개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들 많이 하나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빠 엄마가 그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아빠 엄마로부터 받아서 직접 본인이 했다 그러면 비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쨌든 아직 대학 진학 전이거든요. 대학 진학을 했는데 그 대학 진학 때 쓰여 있던 여러 가지 스펙이
허위 내지 부실했다 이런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예컨대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고 쳐도 그 입시 컨설팅을 받아서 그 받은 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그렇게 이어왔다면 그것이 과연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뭐 두세 페이지짜리 에세이나 과제물 했던 과제물들을 3년치를 한꺼번에 업로드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또 봉사활동 가리키는 봉사활동 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여러 가지 강의안 등을 한번 업로드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상장 부분도 뭐 산하기관인지 아니면 의회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상 탄 것이 맞다 그러면 그 부분도 큰 문제로 보이지 않죠. 다만 예. 기성세대가 이런 미성년자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사실 확인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김영주 의원, 네. 그 이렇게 최근에 또 그전에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말이죠. 대학 입학 과정이라든지 또는 병역 관련 또 부동산 증여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든 네. 그런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 정호영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당하다. 그런 말 때문에 더 절망할 것 같습니다.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의 부모 친구가 있는 법무 담당자가 어차피 기부할 것을 이 사람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거 합법적인 거죠. 좋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뭐 기부단체를 하나 만들고 아주 선량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에세이 쓸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부모 다 머리 좋은 분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고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스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다 그게 합법화된 세상이 됐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제 개천에서 용납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특목고 이후에 다양한 전형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전형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쉽게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고 가장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권위인데요. 추천서 뭘 했다는 것 그것이 다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짜 공화국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가 그냥 정말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스스로 추천서 주는 미국에서는 정말 우리나라하고 미국 비교해서 좀 그렇지 않지만 아무리 친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추천서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의 가치, 추천서의 진실성이 그 나라의 진보성을 얘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완전히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하나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그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 50대를 뭐 부모의 지인을 통해서 기부하게 한 건 맞는데 그 명의자를 이제 기업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한 거라서 좀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공정한가? 합법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 계속 우리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입시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입시제도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경쟁을 전제로 한 게 입시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경쟁의 공정성을 부모의 경제력 등 뭐 찬스 문제까지 만약에 끌어들인다 그러면 입시제도를 지금과 같이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복잡하게 되면 저도 이해 못 하겠고요. 저도 뭐 아이팟에다 맡기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 전문가들 끼어들게 되고 전문가들을 또 도움을 받으려면 또 돈이 들게 되고 그럼 부모의 경제력이 또 좌우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양상한 입시제도를 단순하게 고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여기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아빠의 무관심이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재수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좀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선명하고 투명하게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보도한 기사와 한동훈 후보자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뭐 보도한 기사는 이게 거의 논문 수준이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거 논문 아니다. 단순한 에세이나 뭐 그냥 습작 수준이다. 그것 가지고 난 부풀린 적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민주당이 자꾸 연기할 것이 아니라 빨리 열어서 빨리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연기를 하면서 더욱 의혹이 커졌다. 그리고 민주당도 자꾸 상대를 악마화해서 프레임을 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악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청문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조금 경청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실 윤석열 당선인 1기 내각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나 공격적인 인사였죠. 한동훈 후보자라는 사실 그 후보자를 내므로써 지금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굉장히 좀 방어막을, 공격력을 강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상대 정당, 특히 상대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조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좀 필요 없는 싸움은 좀 줄여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9일로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요. 증인 채택을 놓고도 좀 공방이 있습니다.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문정 한동수는 검사 신분에도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비난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무수히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가면서 들어보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욕한 것보다 더 심하죠,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김경률 씨가 뭐라고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윤호중 실외기라고 했네요. 실외기. 이게 쓰레기라는 소리 같은데. 확증 편향을 가진 후 최광욱 의원놈.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을 증인을 신청했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나눠드린 것과 같이 증인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의원, 이제 저 증인 채택은 확정이 된 건가요? 뭐 확정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네. 뭐 땅땅땅 두드려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저 증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 증인이라는 거죠. 새로움이 없고 자기 주장들이 명확한. 오히려 정말 저것은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실제 정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이 좀 제대로 평가되는 청문회 질이 높아졌으면 좋은데 그야말로 두 쪽 진영의 증인 자체가 뻔하게 무슨 얘기를 할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증인이 채택됐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증인과 이게 워낙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 증인이 나온 분들이 한동훈 후보자하고 워낙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라서 후보자하고 이렇게 막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저 후보자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후보자가 앞선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마 의도하는 바는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일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저 채널A 사건 때 감찰했던 분들과의 만약 공방이 있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감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진영 결집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따라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지금 많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전혀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증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때면 꼭 불거지는 논란이 있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당선인의 최근 지역 행보 아주 활발하지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행보 모음 한번 보시죠. 아산 인구가 35만이고 천안하 35만이고 천안하고 과거 대통령님들도 이 충남 발전에 대한 뭐 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받고 한 거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처음. 네.
투자를 했습니다. 단지당 3억 요선 3억. 지난 선거관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낸 그 법안들을 빨리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은 보고를 받으신 춘천 속초 저는 강원의 외손으로서 평소에도 강원도 사투리를 딱 들으면은 고향이 강원도시죠? 라고 늘 묻습니다. 정말 힘들게 민생 행보로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선거운동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너네는 안 그랬냐라고 하면서 좀 좀스러운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완전히 그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는 인사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선거 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까지도 그럼 고려를 하고 계세요? 뭐 그 당선인 취임 앞두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 이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역시나 반대만 하는 정당 민주당이 연일 당선인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역마다 당선인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당선인의 대선 때 그 지역을 위해 했던 공약들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어 지방으로 일정을 잡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자, 김종욱 교수, 당선인의 이렇게 지방 행사에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까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당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왜 저러시는지 이유를 이제 충분히 알겠다는 거죠. 좀 너무 노골적이다. 지방선거용이 아니라고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그런 거죠. 대선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게 되면 소위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들을 만나겠다. 그러니 그걸 만나는 거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 이때밖에 없다. 전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충청도에 가서는 김태흠 후보자와 같이 가시고, 경기도에 가서는 김은혜 후보자와 같이 가시고, 강원도에 가서는 김진태 후보자와 같이 다니시는 건가? 굳이 같이 다니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을 만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왜 국민을 만나러 가시는 자리에서 항상 문제가 될 만한 후보자들과 동행하시는지, 그럼 그걸 많은 국민이 봤을 때는 이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행보가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잘하십니다라고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뭐 지방선거 하루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5월 21일 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상황만 되면 똑같은 발언들을 하세요.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최경철 의원, 저렇게 하면은 후보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겠는데, 저는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좀 민주당에서 말할 부분은 아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순방만 가면 국민의힘에서 선거 앞두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21년 2월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띄우고 가덕도로 막 가면서 야, 이 공항 좋은 뭐 아주 적진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보궐선거 완전히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전에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도요. 2월 달에 부산을 또 가셨어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맹렬히 맹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대통령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나 저런 논란의 중심에 서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당직을 박탈하지 않는 한 저 딜레마는 계속된다. 예. 지금 여야가 또 뒤바뀌어도 또 서로 내로남불형 험담을 하게 돼 있다. 저는 저것은 별로 비판의 거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 가면은요. 민주당 소속 단체장도 지금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모시고 자기들이 공약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다. 이러한 그 홍보도 되기 때문에 예. 저것은 뭐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당선이 되든 계속되는 딜레마의 장면일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예, 비판이 과도하다. 근데 김영주 의원은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1호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한테 정치하지 말라는 요구인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윤석열 당선자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으면 철저하게 경기도로 갈 때는 경기도 현재 뭐 지사가 없으니까 부지사라든지 조금 객관적으로 가시면서도 그런 형식에서 너무 지나치게 바로 옆에 김은혜 후보였고 지금 제일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1기 신도시 문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당선자가 꺼내지 않습니까? 그 후보자가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그런 부분을 늦춰가니까 늦추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울산시장, 송주로 시장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을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송주로 시장이면 지금 정호영 후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친구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누가 반겨 맞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가라 할 수 없어서 만나주는 거고 실제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역 공약, 중앙 공약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지금은 더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동안에 뭐 말만 열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지금 저거 비교했을 때 이 장면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무 노골적이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은요? 글쎄요, 뭐 선거에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의사는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문 대통령께서 지난 퇴임쯤에서 하신 그 간담회에서 보면 정당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부여한 법령이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실제 적용 면에서 보면 좀 무리한 규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법령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선거 중립 의무에 휩쓸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은. 지금은 한 달 이후에 바로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이어진 것인데 결국 뭐냐면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된 이후에 분명히 약속했던 곳을 찾아간다. 그다음 국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그때 마침 지방선거가 열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서 저는 또 하나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경선 단계에서 당내에서 경선 상대 후보가 왜 와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해서 불만 제기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민주당에 제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0%가 넘지 않은 상황에서 와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조금 제가 한 말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조금 더 나은 걸 새로운 대통령한테 기대한다. 지금 하는 행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법령 해석상 이런 문제는 있어요. 아까 최경철 의원님이 이건 이제 미래의 어떤 문제 제기인데 법령에도 보면 법령상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지위나 또는 직무를 이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그 배를 띄우는 곳에 갔다. 이것이 부당한 영향력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과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정과제 이행을 갖다가 선거 때문에 늦춰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의 합의가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라면 대통령의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박탈하는 부분도 법으로 그럼 해라. 당적은 당원이면서 어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당원의 자격도 있지만 헌법기관의 자격도 있다. 이래서 상당히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상 넘어가고 싶은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방금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만 짚어보죠. 방금 전에 띄웠던 선거법 조항 한번 보실까요? 예. 85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윤기찬 부위원장,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 당선인은 지금 대통령이 누리는 경호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또 1호기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엔 또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누리면서 또 이 부분은 또 행사하고 이런 것에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냈어요. 대통령 당선인도 법령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예. 법안을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이렇게 임박하게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법령적 뒷받침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요. 네, 처음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곧바로 또 한 달 만에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가.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최고의 관심은 이재명, 안철수 대선 주자들의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 갑에 출마할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내일 인수위 해단식을 합니다. 내일 입장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은 아직은 점점점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분당갑 출마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아니요, 이제 지금 뭐 다른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분당갑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에 맞서서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이 해석 좀 해주시죠. 나온다는 웃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정치인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돌변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께서는 뭐 이르면 내일 기자회견 통해서 나 분당갑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원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해서 그러한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하면서 분당갑으로 갈 것이다. 저는 뭐 이것이 확률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장을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 계속 TV에 나와야 됩니다. TV에 나오지 않는 정치인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원내에 반드시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원내에 빨리 들어와서 친한 세력을 조기에 결집시켜서 당권을 휘어잡고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 것이다. 내일 바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그 전부터 계속 험지로 가라. 거기는 험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뭐 꽃가마를 태워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선인이 직접 권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철수 전략 공천 가능성 좀 열어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는 전략 공천의 활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과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시일상의 문제로 저희가 모든 지역 경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제가 오히려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안철수 그 대표 같으신 분 이런 분들은 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현실을 반영한 입장 변화라고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마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은혜 후보가 예상외로 조금 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의 뭐 비슷한 걸로 나오다가 조금 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닝메이트로 누군가 가서 그것을 보충해줘야 될 역량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예. 분당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본인의 이제 당선은 물론이고 현 상황에서 그런 불리한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을 바꾼다면 그럼 당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주지 않을까, 그로부터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계속 안철수 위원장한테 이렇게 좀 날을 세우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 당권 놓고 싸울 가능성에 대비한 견제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죠. 어쨌든 지금부터 다음 당권을 가지시는 분이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신 분은 다음 또 대권을 위한 상당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미래 아마 정치 행보와 다 연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출마를 저우질하고 있다면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죠. 이곳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좀 지원은 불가피하다. 열심히 그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방선거 상황이 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의 어쩌면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보자. 이재명 고문이 지금 요번에 등판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개인은 어쨌든 등판도 적절치 않다. 타이밍이 빠르다. 빠르다. 왜? 대선 지난 지 이제 두 달. 그러면 대선 우린 패배를 한 거고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그걸 계기로 해서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없이 바로 출마를 한다? 그것도 어디 지역구에? 그건 좀 너무 빠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 지금 이재명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 이것도 혹시 차기 당권 어떤 그런 구도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당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음악적인 변조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원래는 8월 논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8월달 당권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도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이제 이후에 2024년 총선과 이제 그 공천권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당을 갖다가 좀 확 바꾸는 혁신을 하는 드라이브를 시작할 거냐 막 이 논쟁이었는데 갑자기 6월 논쟁으로 이제 좀 당겨진 거죠. 보면 하나는 강성 지지층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출마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중심이 필요한데 당의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호출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선거에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개항이든 분당이든 출마의 명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 그다음에 소위 출마를 했을 때 출마하는 이유가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대장동 이런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측면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본인에게 명분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 이런 것이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 지도부는 방향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어렵다. 당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 전직 대선 후보로서 당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다고 하더라도 당의 중요한 자산을 너무 빨리 호출해서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당장의 선거의 승리보다는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진중한 고민을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뭐 출마를 만약 8월 전대를 생각하면 지금 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8월 전대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가 경기도 인천에서 박빙인데 만약 인천에서는 뭐 개항을이라 했을 때 사실은 뭐 나오는 것 자체로 당선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뭐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천의 유정복 후보와 박남춘 후보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그것과 연동해서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게 흩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경기 인천을 만약 우리 당이 갖고 올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윤석열 정부에게 큰 어떤 치명상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안이 머릿속에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이 아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 가능성 100%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고문 출마 가능성은 몇 %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99%입니까? 예, 인천 계양을로 가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 계양을 비운 그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도 사실 좀 이재명 후보와 아주 밀접한 사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구도 하에서 두 분이 좀 같이 움직였고 결국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로 가서 새로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당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자. 이 방향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렇게 나가서 그 길로 쭉 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 잘된 길일지 아까 김종욱 교수님은 명분이 너무 약하다 하지만 명분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결국 명분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아마 뭐 말주변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명분을 아주 좋은 걸 들고 나오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여론은 좌우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양을로 가는 것은 저는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말 주변이 좋다는 건 칭찬이죠? 예, 칭찬입니다. 아주 뭐 저분은 청산 뉴스여서 말을 들으면 쏙쏙 들을 정도로 잘 하시기 때문에 명분도 아마 계양을로 내가 왜 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경철 의원 말씀 들어보면 혹시라도 분당 갑에서 이재명 안철수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왜냐하면 분당갑에서 너무 위험한 싸움이다. 어차피 위험한 싸움을 해서 얻을 그 이득보다는 편한 좀 지역구에 가서 이득을 얻어서 그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러 나왔다는 이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상임고문께서는 인천으로 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싸우더라도 나중에 크게 싸우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목표는 대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을 놓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당선인 측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 날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선동하는 것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상호 의원, 그래 고발하세요. 그러면 CCTV도 압수하고 그럴 거니까 뭐가 사실인지 알려질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먼저 우상호 의원이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한번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CCTV만 틀면 그 입구에 다 있거든요. 개 안고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올 텐데. 그리고 외교부 장관 사모님이 정원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바로 찍혔을 텐데. 공개하세요. 그리고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증거물로 그걸 압수해야 되니까 나는 고발하길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그 CCTV 공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저 부분인데요. 김종욱 교수. 지금 일단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전해졌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강하지를 않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이
공간에 있었는데 집을 좀 둘러보고 싶으니 잠깐 비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안고 간 것도 문제를 삼는 분이 있던데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사랑하는 강아지를 두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정말 공간에 있는데 좀 나가달라라고 해서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좀 결례일 수 있는데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우상호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일부러 지어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정황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합참의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비가 샌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알기엔 비 안 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공간 차원을 넘어서 외교 행위가 수행되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왜 전격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저기를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니 어떤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의심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흘러나오니 저기를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뭐 외교부 장관 사모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제3자에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소위 이 여사 자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는 분인데 그 김건희 여사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분이 방문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권한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간 간 것 자체도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볼 수 있겠죠.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볼 때는 결정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살집을 둘러보러 간 건데. 그 살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뺏어서 다른 데서 이전시키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계속 지금 당선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황은 부적절했다는 이제 상황, 정황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CCTV를 갖다 다 보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국가에서 공적인 행위가 벌어질 때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김종욱 교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일반적인 시중의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이렇게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집이니까 보는 건데 공간, 관저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내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가 골랐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이전 TF에서 그런 부분은 다 실무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통령의 지금 관저를 갖다가 누가 고른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여지고 방문한 부분은 그럴 수 있죠. 이사 갈 때 어떤 짐을 놓고 어떤 짐을 갖고 갈지에 대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부인께서 나오는 장면이 있다. 이거 갖고 저렇게 문제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오시게 된 경위가 비켜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예컨대 만약에 우상호 의원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가 좀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얘기했다면 뭐 저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보다 좀 연배가 많이 높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교부 장관 부인께서 그러면 지켜보고 계신 상황에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둘러볼 테니까 잠깐 좀 자리 비켜주십시오. 만약에 이랬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무례하게 비켜달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 상황 자체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켜달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CCTV가 가려져야 되지만 일단 전제 자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저것을 저렇게 강하게 문제 삼을 만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소문이 이제 저 지점을 김건희 여사가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소문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지금 이제 김정욱 교수가 얘기한 것대로 그 절차와 과정이 무례하지 않았느냐, 또 적법한 거냐, 그럴 수 있는 거냐, 아무 곳에 둘러보고 여기 좋겠네 하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의식들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CCTV에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만 가지고 예컨대 그 장관 사모님을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 그 안에 다 적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너무 당선자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우상호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가 월권을 하였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외교부가 이걸 뭐 극구 부인하고, 뭐 장재원 비서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것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다선이시고, 그리고 제가 이 직책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누가 뭐 강아지를 안고 와서 그 외교장관 부인 보고 나가라고 하고 뭐 집을 뭐 함부로 둘러보고 이렇게까지 말초적인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좀 높은 의원이 아닌가, 좀 다선의 의원이고, 이렇다면 좀 더 명확하고 이 월권을 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셔야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나 말초적인 것이었다.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청와대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제 나흘 남았지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청와대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9일 저녁 6시에 청와대를 나온다고 합니다. 퇴근 형식으로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를 10일부터 공개하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청와대에 좀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다 옮겨야 되니까 전산망도 이제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부터 멀썩게 손으로 써서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탁현민 비서관이 좀 불평을 하네요. 탁현민 비서관은 불만이 되게 많은가 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의전 비서관 내지는 가까이 있는 분이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임기 이틀 남았어요, 지금. 무슨 권력과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 시민으로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잊혀지고 싶다고 하고 또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대통령을 건드리면 그러면 대통령을 5년 동안 모셨던 의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죠.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난다라는 좀 느낌이 오세요? 오죠. 일단은 짐을 싸서 집으로 가져가고 어제 이제 그 느낌이 확 왔던 게 이제 청와대 내부 전산망이 이제 끊겼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벌써 끊겼어요? 왜냐하면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은 이제 거의 모든 보고나 상황을 수기로 해야 되는 5월 9일 6시가 되면 모든 공무원은 6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래서 6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여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청와대 정문 쪽으로 게이트를 열고 나오실 예정이에요. 걸어서? 걸어서 나오실 예정이고 청와대 정문에서 오른쪽 편으로 분수대가 있거든요. 네, 있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퇴근길 마중이랄까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공간 청와대 정문부터 그 공간까지를 조금 확보해 놓고 내려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에서 짧게 소회도 밝히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탁현민 의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임식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나름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네, 뭐 도보로 걸어 나가셔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 아마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여태까지 임기 말에 성공한 대통령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통령께서 최근 한 1, 2주 동안에 했던 것 그리고 지금 탁현민 의전비서관처럼 저렇게 임기 말에 많은 말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 안 좋은 면을 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나 저는 있겠습니다.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새로이 들어오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하고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처럼 지금 또 뭐 대통령에게 뭐 비판하는 사람들을 내가 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게 문다는 표현은 이게 뭐 아주 뭐 비판을 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이거 아주 공격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탁현민 비서관이 1급 비서관으로서 전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예. 좀 이제는 좀 임기 말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는 권력과 나가는 권력이 화합하고 정말 예전의 권력이 해놓은 것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이런 전통을 세웠으면 하는데 지금 이번 신구 권력 교체는 너무나 갈등이 많은 것이었다.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김종욱 교수,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45%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네, 유례가 없을 만큼의 상황이고요. 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자체가 말년이 되게 되면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어가지고 통치 역량이 없는 상황이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한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제가 볼 때는 좀 본인께서도 좀 소위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의 성과들을 아예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 anything but 문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정책만 빼고는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 성과 자체를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동안 부동산 문제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고 대선에서 국민적인 어떤 심판, 평가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윤 정부가 내세운 게 상식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비상식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제왕적이라고 구중근거리라고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가실 분이 새로운 정부에게 화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이 전임 대통령이 해왔던 성과를 갖다가 무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쌍방이 이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화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이 자꾸 자신의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앞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게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또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김영준이 자꾸 그런 부분들이 아쉬울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
실제로 뭐 그야말로 아쉬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몰라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아쉬움들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아까 앵커께서 40% 45% 되는 지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보면 이게 진영 논리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처럼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금 진영 논리를 좀 편안하게 좀 더 이렇게 중도가 강화되는 그래서 양쪽을 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앞으로의 그 프레임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 이제 한 어른으로서 좀 더 균형 잡힌 그래서 새롭게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